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케이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의료 정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의사들이 의료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의료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전문의인데요. 저는 소위 말하는 필수과인 응급의학을 전공을 했고, 그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좀 더 중환자를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에 40대 후반의 나이에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중환자 세부 전문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중환자 세부 전문의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응급의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소아과 전공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이상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로서도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USMLE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의사고시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로컬 소아과에서도 2년 정도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응급의학과 그리고 소아과에 대한 경력도 충분히 있고요. 또 중환자실도 경험해 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경험이 있는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응급실 뺑뺑이라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 문제가 과연 숫자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분이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세요. 그리고 2014년에 1년차 선생님이셨고, 당시에 흉통홀수로 내원했던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6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기본적 검사인 뭐 심전도 검사와 그 심근 효소 검사, 카디악 마커를 검사해봤는데 정상 범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는 심근 허혈과 관련된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 두 줄 이후에 귀가시켰던 것 같은데, 최종 진단명은 이분은 대동맥 박리였거든요. 근데 대동맥 박리를 제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환자분이 나중에 사지마비가 됐고, 그것은 의사의 부주의한 진단과 처치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해서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허 자격이 박탈됐어요. 면허가 박탈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과연 정확하게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2심 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이 등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도 대동맥 박리를 의심했어야 됐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0대는 대동맥 박리 호발 연령이었고, 그리고 고혈압과 뇌경색의 가결력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당시에 흉통과 오심과 식은땀이 있었다는 걸 근거로 했을 때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인 건 맞지만, 또한 동시에 심장 관련된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동맥 박리를 당연히 의심했어야 됐고, 기흉이라든지 식도파열, 장천공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되는 그 상황 하에서 흉부 CT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환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진단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 현상을 되짚어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뭐였는지가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문제 속에 있었을 때는 그 과정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시에 1년차로서 6개월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의사가 이 정도의 증상을 갖고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과연 이렇게 진단을 놓쳤던 것이 이 사람만의 어떤 전적인 잘못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사가 그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만한 그런 부주의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응급의학과에 사기 때문에 이 분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1년 차였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저렇게 온 환자들을 의심을 하고 CT를 찍어서 적절하게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재판 결과 그 유죄 판결이 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항상 응급실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그 중증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심한 그 폐혈증성 쇼크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정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분들이 동시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와중에 또 경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상에 의한 환자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응급의학과에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웬만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1년차 선생님이 그거를 다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의 소아과 전공의들의 숫자가 급감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에 12월 달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거기서 4명의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 4분과 간호사 선생님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그 중에는 일부 선생님들은 법정 구속까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정 구속도 되고 순식간에 살인마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소아과 지원자 수가 급감을 했고요. 지금은 응급실에서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소아과를 했던 뭐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응급실 콜 당연히 받고 갔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했던 소아과 선생님들도 여럿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 찾기가 쉽지 않고요.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소아과 의원을 개원을 하고 소아과 환자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너무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질병이 결국에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어떤 합병증을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치료하는 방법도 많아졌고 그분들에서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분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들은 아무리 우리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게 되면 그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오롯이 다 의사의 책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까 또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가 수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예를 들겠습니다. 상당수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중환자실 커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본인의 어떤 몸과 정신을 갈아 넣어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분들은 혼자 근무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 책정되어 있는 수가 자체가 원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요. 원가에 겨우 맞힐까 말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중환자실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 한 명당 그 환자 2명을 보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뭐 2명은 당연히 넘어가고요. 3명, 4명씩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분들은 다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식이 좀 혼미한 경우도 많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동의서를 받고 환자를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혈관들을 잡기 위해서 뭐 동맥도 그렇고 정맥도 그렇고 심지어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큰 그 도관이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 빼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묶어놓는 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 여기 인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묶지 않고도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2명을 동시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보다 보면 다른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충분한 어떤 수가가 책정이 돼 있어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력이 그 환자분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의사 숫자를 늘려서 낙수 효과로 그런 필수과로 갖게까지 인력이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낙천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수가의 문제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의 현상을 일으킨 것이지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이런 문제 생기는 아닌 거거든요. 과거에는 더 적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런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이 환자를 진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의사 선생님들도 소아과에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주요과인 외과나 흉부외과에 지원을 하고 열심히 환자를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높고 수가는 낮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노력한 거에 비해서 주어지는 보상도 높지 않고요. 뭐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는 30대 중반의 의사가 3억 이상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근무했을 때 제가 받던 급여가 그거의 반도 채 안 되거든요. 제가 의사 경력 20년이 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까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편하게 일하는 의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의료 수가가 OECD 대비 형편없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필수과라고 하는 주요과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사가 감당해야 될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선동과 선전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더 지금의 현상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분석하고 문제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기존에 좋았던 시스템조차도 다 붕괴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